추위가 엄습하는 겨울. 다른 계절에는 느낄 수 없는 색다른 정취와 별미를 보령 오천 포구에서 만납니다. 바다와 육지가 만나는 길목. 포구는 수많은 이야기를 품고 있는데요. 겨울이라서 좋다. 마이클과 함께 보령으로 떠나보시죠. 짙푸른 바다. 어선들이 정답게 모여있는 보령 오천항에 마이클이 찾아듭니다. 자, 여러분 지난주에 굴 따고 먹었는데 오늘은 바다 옆에 왔으니까 배를 타고 낚시하러 가겠습니다. 마이클 오늘 낚시하러 온 거 아니에요. 아유 뭐요 그럼? 오천항에 왔잖아요. 예. 여기 볼거리 먹을거리 많대요. 오 진짜? 오 그럼 볼 게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러 갑시다. 고고고! 짠내 가득한 포구. 풍요로운 바다에 의지해 삶을 일궈가는 건 예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은데요. 그런 주민들 곁을 오랜 세월 지켜온 성이 있습니다. 와 돌이 엄청 크고 많다. 왜 이렇게 많지? 마이클.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무슨 곳이요? 여기는 충청 수영성이라는 곳입니다. 충청 수영. 그리고 충청도에서 수영할 수 있는 곳인가? 그거는 아니고요. 예. 고려 말부터 조선시대에 많은 왜구들이 우리나라에 침략을 했어요. 그때 이제 바다를 지키던 수군들이 머무르던 곳입니다. 와 멋지는데요? 멋져요? 올라가서 봐도 돼요? 네네. 함께 올라가시죠. 좋아요. 네. 교역항으로 또 군사적으로 중요했던 충청 수영성.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 성 안엔 옛 건물들이 남아있어 역사 속 그때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네, 이곳 진율청은 이 성 안에서 이제 흉년이 들었을 때 빈민 구제를 담당했던 곳입니다. 와 여기는 진짜 막 옛날에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고 여기는 되게 따뜻하고 좋은 일이 많이 했던 곳이네요. 그렇죠. 요즘으로 치면 뭐 사회복지단체 정도?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뭐 굶주리거나 이런 일 없이 생활할 수 있게 했던 곳이죠. 예로부터 충청 수영성은 천수만의 멋진 경치를 즐기는 장소로도 이름났습니다. 성에 오르면 오천 일대 먼 바다까지 한눈에 들어오는데요. 그중에서도 성 중심에 위치한 영보정이 제일입니다. 와 여기 진짜 멋있어요. 바다도 보이고 산도 보이는데 와 풍경이 너무 좋아요. 네. 이곳 성 안에 있는 이 영보정은요, 1504년에 그 충청수사 일양이라는 분이 이곳에 부임을 하면서 이 정자를 짓게 되었습니다. 와, 멋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 바라보는 풍경이 너무 멋있기 때문에 그쵸? 많은 조선시대 시인 묵객들이 다녀가고 또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일찍이 다산 정약용 선생은 세상에서 호수, 바위, 정자, 누각의 뛰어난 경치를 논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영보정을 으뜸으로 꼽는다고 말했는데요. 그만큼 조선시대 많은 선비들이 즐겨 찾으며 시를 읊던 누각입니다. 여기 오니까 정말 시인이 된 것 같죠? 그렇죠. 네. 그러면 영보정으로 삼행시 한번 해보시는 거 어때요? 글쎄요. 힘들 텐데요. 제가 오늘 띄워보겠습니다. 오케이. 영보정에서 바라보는 보령의 오천항. 정말 춥다유. 그래요? 근데 멋있어요. 너무 좋아요. 마이클, 이번에는 조금 더 높이 올라볼까요? 과거엔 영보정이 제일이었다지만 요즘은 이곳의 조망을 따라올 수 없을 겁니다. 오르자마자 감탄사가 저절로 나오죠. 와, 멋있죠? 여기 다 보여요. 다 볼 수 있어서. 우와. 여기서 와보니까 훨씬 더 잘 보이는데요? 그렇죠. 우와. 우와. 이야. 눈이 시리도록 푸른 하늘. 서해로 펼쳐진 시원한 풍경에 마이클도 반한 것 같죠? 이곳 충청수영 해양 경관 전망대는요, 여기 올라오시면 멀리 보이는 오서산부터 이 서해안 바다에 있는 많은 섬까지 전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와, 그렇죠. 여기는 진짜 신기해요. 진짜 높은 산부터 낮은
바다까지 다 볼 수 있는 데인데 네. 와 진짜 멋있어요. 아름다운 풍경 한편으로 오천 바다는 가슴 아픈 사연도 품고 있습니다. 병인박해 때 천주 신앙을 믿은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은 장소랍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어떤 곳인가요? 예, 이곳의 이름은 갈매모 순교성지라고 해요. 원래대로 따지면 그러니까 우리 천주교의 그 전통적인 성지인데요. 병인박해 때 순교하신 5분이 그 성인이 계시는데 그분들께서 순교하신 자리이기도 하고요.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순교자가 이곳에서 피 흘리고 순교하신 그런 곳이에요. 그리고 이곳 같은 경우는 특별히 이제 다른 곳들과는 틀리게 한국 천주교의 성지 중에서 바닷가에 가장 인접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쵸. 또 경치도 워낙 나름대로 좋은 편이고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찾아오시고 있어요. 오 그렇게 했어요. 매년 5만 명의 순례객과 관광객이 머물다 가는 갈매모 성지. 역사적으로도 중요한 가치를 인정받아 충청남도 기념물 제183호로 지정됐습니다. 많은 여러분들이 여기 오잖아요. 그 많은 분들은 여기에 대해 무엇을 알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곳은 그냥 일반적인 관광이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뭐 즐기고 놀고 이렇게 하는 그런 곳이 아니라 그러니까 순례지라고 불리거든요. 혼자 아니면 몇 명이서 조용한 곳에 가서 머물면서 좀 더 그 의미를 생각을 하고 내가 살아온 길 그리고 앞으로 가야 될 길 그런 그 목적을 좀 가지고 오면 그럼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스테인드 글라스 창을 통과한 따뜻한 빛이 성당 안을 채웁니다. 분위기에 이끌려 마이클도 잠시 앉아 두 손을 모아봅니다. 평소와 다르게 무척 진지한 표정이네요. 마이클, 네. 무슨 기도했어요? 우리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좀 해달라고 빌었는데 더 중요한 것은 배고프니까 좀 맛있는 거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마이클의 기도 모른 척 할 수 있나요? 와 먹을 게 진짜 많다. 뭘 먹지? 해산물 하면 오천왕이죠. 보령바다에서 갓 잡아 올린 듯 싱싱한 녀석들이 마이클을 유혹하네요. 와 저게 생선도 있고 내가 좋아하는 먼 게 있는데 이거 뭐지?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이건 뭐예요? 얘는 키조개로 하는 거거든요. 키조개? 네. 이거 먹으면 키가 건다는 거예요? 키도 커지고 얼굴도 좋아지시고 우와. 정말 건강하시군요. 우와. 우와. 관자가 이렇게 나와요. 진짜 커요. 아 크잖아요. 크죠? 진짜 커요. 저는 네. 조개를 많이 봤는데 네. 이렇게 큰 조개를 처음 봤어요. 처음 봤어요? 네, 크기도 크지만 제가 맛있게 하면 여기 한번 해드려볼게요. 좋아요. 네. 와, 내 손보다 큰 조개. 크기도 왕, 영양도 왕. 국내 최대의 키조개 산지 오천왕에 왔다면 키조개 코스 요리 맛보고 가야죠. 먼저 지글지글 버터향 솔솔 나는 구이부터 시작해볼까요? 이거 냄새 너무 짱인데요? 와. 말할 수 없어요. 제 인기가 좋아요. 와. 와. 이거는 굴부침보다 훨씬 더 맛있어요. 맛있죠? 이건 집으로 가져가야 돼요. 이번에는 샤브샤브를 맛볼 차례. 관자를 뜨거운 육수에 살짝 데친 다음 초고추장을 찍으면 소고기 저리 가라 할 정도로 기막힌 식감이 미각을 춤추게 합니다. 조개 맛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죠. 와. 저는 조개를 진짜 많이 먹어봤는데 조개류 중에 기조개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키조개는 몸한테 좋은 거죠? 네, 키조개는 칼로리가 좋고 지방이 없어서 다이어트에 진짜 좋아요. 진짜요? 네. 그럼 저는 이거 마음껏 먹을 수 있죠? 이거 다 드시고 하셔도 돼요. 이야. 많이 드세요. 알겠습니다. 네. 살찔
습기 걱정 없겠다. 마이클 젓가락이 식탁 위를 날아다닙니다. 담백하고 쫄깃한 맛에 자꾸만 손이 가는 키조개 요리. 오늘도 입안 가득 행복을 안고 갑니다. 어우, 허물나게 넣었어. 진짜 많이 먹었는데 요즘에 우리는 해산물만 먹잖아요, 감독님. 좀 돼지고기나 소고기 좀 먹고 싶은데 감독님, 아까 그 상담에 다시 가서 기대어 해볼까요? 플리즈 돼지고기, 플리즈 돼지고기, 소고기 한 마리. 아니 피디님 저를 지금 여기 왜 부르신 거예요? 지금 추워 죽겠는데 공사하고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곳이 원주에서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이곳이요?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인데요? 지금 새밖에 안 지나가요. 새밖에. 안녕하세요. 예, 원주시 문화관광 해설사입니다. 어이구 안녕하세요. 지금- 어쩐 일로 여기 지금 오셨어요? 리포터님 오신다 그래서 나왔는데 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지역에 가 계시는 거예요. 아니 여기가요? 천년의 역사와 문화의 전통을 간직하고 있는 원주의 3대 사찰터. 그 가치를 되새겨봅니다. 나왔어요. 저기 보이죠? 저게 뭐예요? 저기 뭘로 보여요? 그냥 돌덩이 아니에요 돌덩이? 저기로 보이죠? 네.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문화재예요. 저게요? 네. 이곳은 신라시대부터 고려까지 이어지던 거대한 사찰이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현재에는 2점의 문화재만이 남아있습니다. 밑에 여기 거북이 모양은 받침돌이에요. 그 중간에 비석에 몸돌이 있었고 윗부분은 저 꼭대기 그 비석에 몸돌 위에 얹혀 있던 건데 네. 요 가운데 있는 비석 몸돌이 예전에 일본 아이들이 싣고 가다가 깨버렸어요. 그래서 파편은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데 다시 이제 제자리로 못 오고 받침돌인 귀부 이수만 남아 있는 거예요. 불교가 국교였던 고려시대의 문화에서 말해주듯 빼어난 용과 구름이 뒤섞인 조각 등 장식성이 뛰어난 진공대사 탑비. 통일신라에서 고려로 넘어오는 중간에 후삼국 시대라고 있어요. 네. 그때의 그 각 지역에 있는 영웅들이 이렇게 쟁패를 하는 이렇게 어지러운 세상을 이거 조각에 반영한 걸로 볼 수도 있습니다. 아, 그럼 깊은 뜻이 있었구나. 지금도 돌멩이로 보여요? 아니요. 이제 좀 달라 보여요. 예, 맞아요. 역사가 느껴지네요. 맞아요. 근데요, 이 귀중한 걸 알았는데 도대체 그래서 여기는 어디라는 겁니까? 제가 얘기 안 했네요. 네. 여기는 흥법사라는 절이 있던 옛날 절터예요. 통일신라 말기에 창건이 되고 네. 고려시대에는 왕사가 주석을 했던 정말 원주의 아주 중요한 사찰 중에 하나였습니다. 문화재 순환사에 얽혀 그 몸체가 온전치는 않지만 이곳 흥법사지엔 신라와 고려시대의 불교 사적 의미와 가치가 그대로 보존돼 있습니다. 당시를 웅변하는 모든 영화로움이 있던 곳. 이번엔 석탑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탑에 층수 헤아리는 거는 대충 잘 모르실 거예요. 네. 제가 봤을 때는 하나, 둘, 셋, 4층 아닌가요? 4층인지 5층인지 헷갈리죠? 네. 근데 층수 헤아리는 방법은 생각외로 쉬워요. 어떻게 하는 층을 거예요? 잘 보면은 맨 밑에 부분은 밑으로 쳐져 있죠. 네. 두 번째도 쳐져 있죠. 네. 세 번째 거는 잘 보면 끝이 살짝 올라가 있어요. 네네. 저게 우리나라 목조 건물 지붕을 그대로 돌로 깎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 지붕 형태의 끝이 살짝 올라간 이 부분만 층수로 헤아려요. 그러면 하나, 둘, 세 개니까 3층이고 돌로 만들었으니까 석탑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정말 쉽네요. 네네, 쉽게 해야죠. 이 탑을 한 바퀴 돌아봐도 될까요? 예, 그럼요. 당연히 돌아봐야죠. 그런데 네. 탑을 도는 것도 방향이 있어요. 네. 불교 이론상 항상 오른쪽 어깨가 대상물을 향해야 돼요. 터를 남겨둔 원주의 3대 사찰. 이번엔 두 번째 절로 떠나볼까요? 네, 선생님. 저희가 두 번째로 온 이곳은 어디예요? 여기는 예전에 거돈사라는 사찰이 있던 폐사지, 거돈사지라고 부르는 데입니다. 네.
계단 위로 올라서니 원주의 절터 중 가장 넓고 고적한 거돈사지가 드러납니다. 처음부터 거돈사가 아니었어요. 그럼 뭐였어요? 들으면 좀 놀라실 거예요. 안락사. 안락사요? 예. 제가 아는 그 안락사 맞나요? 예, 맞아요. 한글은 똑같아요. 근데 이제 그 맨 끝에 게 죽을 사자가 아니고 절사자죠. 그럼 안락한 그런 안락인가요? 예, 맞아요. 그 안락이라는 게 사실은 불교에서 죽은 다음에 가는 좋은 세상이라는 극락하고 같은 의미예요. 천년이 된 돌탑과 아늑하게 넓은 터에서 그 뜻을 말해주는 듯한데요. 임진왜란 때 폐사가 됐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이 명나라 군대하고 조선군한테 왜군들이 밀려서 도망을 가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 건물이랑 그대로 있으면은 이게 그 군사 병참 기지화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걸 다 부수고 불태워버리고 갑니다. 그때 폐사가 된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이제 탑이 있는 이런 부분이고. 거돈사지는 사적 제168호로 지정돼 있으며 절터와 중문터, 화랑터, 기단 등이 잘 남아 있습니다. 이 바위돌 굉장히 단단한 것 같지만은 다 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 목조 건물이 타면은 열이 굉장히 많이 나겠죠. 네. 그러면 얘네가 열을 받으면 결대로 뻥뻥뻥 터져요. 네. 갈라집니다, 저절로. 네. 이렇게 해서 조각조각 된 거를 나중에 여기 복원을 할 때 여기저기서 모아서 갖다 이렇게 대충 맞춰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요. 그래서 이렇게 다 조각조각 나 있군요. 예, 여기도 금이가 있죠? 네. 예, 거기다가 요게 까맣게 이렇게 된 게 불에 그을리는 적이에요. 어찌 보면은 굉장히 거돈사가 없어지게 된 정말 아픈 현장이다. 이런 걸 여기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거돈사가 다 타고 남았던 그 흔적들을 고스란히 다 아직까지도 간직하고 있네요. 그렇죠. 절터의 내력을 소상히 알고 있는 이 오랜 역사의 흔적들 안엔 거돈사지의 아름다운 만행이 숨어져 있습니다. 고려시대 찬란한 불교 문화를 꽃피웠던 이곳은 흥법사지, 거돈사지와 함께 원주의 3대 절터로 손꼽히고 있는데요. 여기는 법천사지에 주석을 하셨던 해린 스님, 나중에 지광국사라고 이제 시호를 받는데 그분의 부도를 모신 별도의 지역입니다. 탑전지라고 불러요. 1085년에 세워진 법천사 지광국사 현묘 탑비는 고려시대 불교 조각의 백미라 불리는데요. 우리나라 비석의 발전 단계에서 완성형으로 봅니다. 이게 정말요? 예, 최고의 완성형이고 저런 형태의 탑비는 우리나라에 딱 3개밖에 없는데 남북한 합해서예요. 정말 보물이네요. 예, 남한에는 딱 하나 있고 북한에 현화사라는 데 2점이 있어요. 해린 스님이 돌아가시니까 그때 당시 왕이 자기 스승이 돌아가셨으니까 이분을 너무 흠모한 나머지 왕이 내려준 불교의 상징이 연꽃 모양도 들어가고 네. 돌아가신 분 장례 치를 때 타고 가는 가마 상여 형태도 들어가지만 이 반야 용선 배 타고 극락세계 가십시오 하는 모든 정성을 담아서 형상화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한자로 돼 있는 그 윗부분이 문양이 확실하게 안 보이죠? 네, 자세히는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리포터님 위해서 제가 그림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돌아가신 해린 스님이 미륵보살로 화해서 나중에 미륵부처님이 돼서 이 땅에 다시 왔으면 좋겠다. 이런 염원을 그림에 담은 거라고 봐요. 극락세계를 상징한 그림과 아름다운 무늬를 담고 있어 고려시대의 웅장한 불교 미술의 문화를 알 수 있습니다. 행복하고 즐겁게 사는 극락세계를 상징하는 이런 그림을 저기다 새긴 겁니다. 우리의 역사를 웅변하는 모든 영화로움과 함께 세월의 아픔과 무상함이 서린 원주의 3대 절터. 오늘 원주에서 천년고철의 흔적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을 가졌는데요. 앞으로 보존과 복원이 잘 돼서 우리 후대에게도 잘 전달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특별한 순간을 더 특별하게 만들어줄 요리가 필요하다면, 식재료의 무한한 변신을 맛보고 싶다면 나만을 위해 준비된 한 끼 코스 요리를 만나보시죠. 자고로 음식은 하나부터 10까지 셰프의 손을 거쳐야 한다는 이곳. 직접 구워낸 빵과 따끈한 수프가 기다리는 이탈리아 코스 요리 전문점을 찾았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시전빵하고 슴 먼저 준비해드릴게요. 일반 레스토랑들하고는 틀리게 제철 식재료하고 로컬 푸드를 이용해가지고요. 한식적인 부분하고 양식적인 조리 기법 같이 해가지고요. 좀 더 산뜻하게 이탈리안을 같이 즐기실 수 있도록 준비해드렸습니다. 양파 향을 은은하게 머금은 빵과 달콤한 고구마 수프의 조합. 부드러운 빵과 스프로 속을 달랬다면 잠자던 미각을 깨워줄 차례. 한 입의 즐거움, 식전 한입 요리가 준비됐습니다. 와, 이 베이컨하고 닭가슴살의 향이 너무 좋아요. 한입 요리를 맛보고 나면 셰프의 감각으로 그날 달라지는 전체 요리가 기다리고 있죠. 처음에는 입맛을 돋구고 그 다음에는 생선 같은 걸로 좀 담백하게 즐기셨다가 셔벗으로 한번 뭐 입을 헹구시고 메인 요리를 드시고 뭐 그렇게 코스로 단계별로 준비해드리고 있습니다. 참숯에 구워 풍미가 가득한 전복 요리와 스페인 전통 생햄, 하몽 샐러드. 입맛을 더 확실히 끌어올려줄 전체 요리죠. 아영 씨가 입맛을 재정비하는 동안 주방에선 파스타 준비가 한창인데요. 크림 대신 달걀 노른자와 치즈로 맛을 낸 정통 이탈리아 방식의 까르보나라입니다. 파스타는 우아하게. 근데 파스타 향이 굉장히 고소해요. 이제까지 봤었던 그 까르보나라보다 이 빛깔이 굉장히 노란 빛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크림이 없네? 크림이 아니라 계란의 고소한 그 노른자의 풍미가 이 파스타의 면발을 더욱더 쫄깃쫄깃 배가시켜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고기가 하도 두툼하게 썰려 있어서 통삼겹으로 올려놓은 줄 알았더니 베이컨이에요, 베이컨. 두툼한 베이컨의 감동도 잠시, 또 다른 감동이 기다리고 있었으니 참수채 구원에 흘러넘치는 육즙은 물론 훈연을 입혀 독특한 맛을 선사하는 스테이크. 준비해드리는 요리는 안심 스테이크 준비해드렸거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 20일 정도 숙성을 거친 다음에요. 훈연의 향을 좀 드시기 위해서 참나무 칩으로 훈연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코스 요리다 보니까는 조금 더 정갈하고 깔끔하게 좀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따로따로 접시 준비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 스테이크가 나오기 전에 에피타이저를 먹고 샐러드, 거기에 셔벗으로 리셋을 딱 시켜준 다음에 까르보나라의 스테이크를 딱 영접하게 되니까 아, 내가 이 스테이크를 먹기 위해서 이 기나긴 코스를 기다렸구나. 아주 정말 기다리는 보람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스테이크인데 마치 우리 캠핑 놀러 가서 바베큐에다가 막 스테이크를 구워낸 것 같은 느낌이에요. 식사 후 입안을 깔끔하게 마무리해줄 후식. 오늘은
쌀로 만들어 달콤하면서도 담백한 젤라또가 준비됐습니다. 이렇게 산뜻하게 디저트까지 딱 마무리를 해주니까 이탈리안 코스 요리의 정석을 제대로 맛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거하게 한 상 차려진 것도 좋지만 이렇게 음식 하나하나에 집중할 수 있어서 더 좋았고요. 음식 하나만 제대로 먹어도 마치 이태리로 여행을 간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아요. 이번엔 바다의 명품을 만날 시간입니다. 쫄깃한 식감과 풍부한 영양으로 조개류 중에서도 황제로 꼽히는 전복. 전복도 코스 요리로 즐길 수 있다고요? 제가 전복을 좋아하긴 하는데 보통 전복 요리는 단품으로 많이 먹게 되잖아요. 예. 코스 요리를 먹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기대가 되거든요. 예. 전복은 국가 해산물 수출 1호예요. 국가에서 관리하는 거고 다양한 요리가 다 가능해요. 전복의 모든 것을 보여주마. 전복죽을 필두로 줄줄이 본인의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코스 주자들. 먼저 전복 본연의 맛을 느끼게 해줄 전복회와 구이 요리. 화려한 한 송이 전복꽃이 피었습니다. 와, 여기 지금 구이도 있고 회도 있고 초밥도 있고 제가 아는 전복 요리는 여기 다 있는 것 같아요. 와, 전복 크기가 제 진짜 손바닥만 해요. 와. 그리고 팔딱팔딱 이 싱싱함이란. 세상에 나오는 순간 그 자체로 요리가 되어버리는 전복. 싱싱한 식감이 살아있는 전복은 바다가 주는 최고의 선물이죠. 이 전복의 오도독 소리. 와. 이건 그냥 진짜 바다다, 바다. 씹으면 씹을수록 오도독? 오도독? 씹는 재미가 느껴져요. 오, 고소해. 그러니까 전복은 회도 물론 맛있지만 뭔가 이렇게 구웠을 때 고소한 향이 훨씬 더 올라오면서 이 매력을 한층 더 느끼기 좋은 것 같아요. 이번엔 좀 더 감칠맛 나는 전복을 즐길 차례. 새콤달콤 아삭하게 무쳐낸 전복 무침과 매콤한 양념에 각종 채소를 넣어 화끈하게 볶아낸 전복 볶음입니다. 제가 앞서서 먹은 전복 요리처럼 보통 전복은 회나 이렇게 구이로 많이 먹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앞에 굉장히 좀 맛있어 보이면서 독특한 음식도 되나 봐요. 제가 전복 요리를 오래 하다 보니까 전복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전복을 갖다가 한번 볶아도 보고 무침으로도 했는데 맛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다양한 요리 이렇게 나오게 된 거죠. 이렇게 다양한 요리법이 있다 보니까 전복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코스 요리가 나올 수가 있는 거네요. 그럼요. 예. 재료가 좋으니까 코스가 쫙쫙 잘 나와요. 굉장히 새콤달콤한 이 채소하고 전복이 딱 어우러지는데 아까 그 서양 코스 요리 먹었을 때 마치 중간에 셔벗을 먹은 것처럼 마치 리셋이 딱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신선하고 새콤한 걸 중간에 넣었나? 전복 100배 즐기기. 끝났다고 생각하면 아니 돼요. 밥심으로 살아가는 한국인에겐 뜨끈한 전복탕과 궁중에서 먹던 보양 음식 전복초가 기다리고 있다고요. 와, 밥 반찬도 이렇게 전복 요리가 나오니까 코스 요리의 활용 점정이네요. 전복 요리의 끝판왕. 된장 양념으로 시원하게 끓여낸 전복탕 국물에 내장과 함께 볶아내 바다향이 듬뿍 담긴 개우 볶음밥까지. 이 정도면 전복 완전 정복 맞죠? 확실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밥과 탕을 먹어줘야 나 뭔가 오늘 든든하게 먹었구나 이런 느낌이 든다니까요. 그 코스 요리를 다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굉장히 속은 편안하고 기분이 좋아요. 올겨울 보양식은 전복으로 다 채운 것 같아요. 식재료의 매력을 하나부터 열까지 제대로 음미할 수 있는 코스 요리. 나만을 위해 준비된 한상. 코스 요리의 푸짐한 매력을 여러분도 느껴보세요. 부드럽고 고소한 맛을 자랑하는 두부. 세월이 흘러도 사랑받는 고단백 식품이죠. 특히 정성과 시간으로 만든 손두부는 찬바람이 부는 이맘때가 더 맛있습니다. 영양 만점 두부는 육수부터 비지까지 버릴 것이 없습니다. 오늘 황금젓가락에선 비지로 만든 중식 요리와 두부 육수로 만든 국물 요리, 손쉬우면서도 식욕을 돋우는 전체 요리를 소개합니다. 동이 트자마자 따끈따끈한 손두부를 찾아 대전 수통골에 왔습니다. 저도 뭐 두부 참 좋아하지만요. 두부를 꼭 이렇게 일찍 만들어야 되는 건가요? 지금 이제 날 밝기 시작했는데 앞에 불 켜진 데 있는데 저긴가 보네. 가시죠. 일찍 일어나는 새가 먹이를 먹는다죠. 이곳이 바로 25년째 따끈따끈한 손두부 만드는 곳인데요. 하루 전에 불려놓은 콩을 씻고 고르는 손길로 분주합니다. 안녕하세요. 예전에 두부 만드실 때 보면 어머님들도 그렇고 왜 꼭 이렇게 새벽에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영업을 이제 하기 위해서 이 두부가 일찍 준비돼야 그 다음 그 일이 진행이 되니까 이렇게 일찍 나와서 아침에 일찍 두부 하고 있습니다. 어머님들도 이제 그 아침상을 차리기 위해서 그렇죠. 된장찌개 뽀글뽀글 끓는 된장찌개 두부 한 모 넣기 위해서 예. 이제 두부가 준비가 돼야지 하루를 시작을 할 수가 있는 거네요. 불순물을 제거한 콩은 곱게 갈아줍니다. 콩 본연의 맛을 살린 두부를 만들기 위해 주변 지역에서 생산한 로컬 푸드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맛 좋은 두부를 만들기 위해선 많은 수고가 필요합니다. 재료가 좋아야도 되겠지만 이 만드는 과정, 이 끓이는 과정에서 이 불 조정이라든지 온도 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맛에 그 좌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수작업을 하면은 그 제맛이 나니까 힘들어도 그런 작업을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젠 곱게 갈린 콩물을 끓일 차례. 콩물이 눌러붙지 않도록 커다란 나무 국자로 계속 저어주는 게 중요한 만큼 한시도 눈을 뗄 수 없습니다. 이건 언제까지 저어주시는 거예요? 이제 끓을 때까지 3-40분 정도 계속 저어줘야 됩니다. 30분 동안 쉬지 않고 이제 계속 저어야 돼? 계속 저어줘야 되죠. 네. 이야. 그냥 끓이면 되는 게 아니네요. 그럼요. 정성이 그만큼 들어가야 되죠. 참, 우리나라 음식들은 참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도 있지만 하나하나 손이 안 가는 게 없네요. 네. 그만큼 정성 가득한 음식들. 예. 콩물이 어느 정도 끓으면 콩의 응고를 위해서 간수를 넣어야 합니다. 이경호 씨는 간수 대신 심층 해양수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강원도에서 바닷물을 사용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인지 두부가 훨씬 고소하다고 하네요. 간수를 넣으면 두부가 좀 쌉싸름한 맛이 좀 나는데 이 해수를 넣으면 뭔가 좀 감칠맛이 나는 고소한 맛. 이것이 훨씬 더 납니다. 야, 벌써 많이 엉겨 붙었네요. 또 줘야 돼요? 그렇죠. 올라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죠. 심층 해양수가 골고루 섞이도록 저어줍니다. 1시간 반 정도를 끓여야 두부가 완성되는데요. 이대로 먹으면 순두부. 두부틀에 넣고 꾹 눌러주면 네모난 두부가 되는 거죠. 간 만든 따끈따끈한 순두부, 맛을 안 보면 서운하겠죠? 부드럽고 고소한 맛이 일품이었습니다. 양념장을 살짝 뿌려 먹어도 좋고 김장김치 한쪽을 얹어 먹어도 참 맛있더라고요. 두부 한 모에 담긴 정성과 시간, 그리고 옛 추억이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따끈따끈한 순두부를 보시면서 또 생각나시는 옛 기억들도 많으시겠어요? 새벽에 할머니가 나가셔갖고 이렇게 두부를 장작 불 때서 하실 때 그 다닥다닥 장작 타는 소리와 그 고소한 냄새가 그 창문 사이로 이렇게 들어오면 일어나서 할머니 앞에 가서 막 앉아 있으면 할머니가 다 그걸 아시고
순두부 한 그릇 하고 주면 그 맛이 진짜 너무 꿀맛 같아가지고 지금도 저는 그 맛을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뭐 다른 게 뭐 필요했겠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황금 젓가락이니까 두부와 어울리는 색다른 요리들 어떤 게 있을까요? 친숙한 맛으로 사랑받는 두부. 이분의 손을 거치면 좀 더 새롭게 변신합니다. 전체 요리부터 국물 요리까지 색다른 두부 요리를 보여줄 김동진 셰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십니까. 네, 잘 지내셨죠? 아유, 잘 지냈습니다. 예.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아유, 저야말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황금젓가락의 주인공은 두부입니다. 두부하면 워낙 어릴 때부터 친숙한 식재료라서 생각나는 거는 뽀글뽀글 된장찌개, 그리고 청국장에 있는 두부, 다양한 또 밑반찬들, 순두부찌개도 있고요. 오늘 색다른 요리들 어떤 게 가능할까요? 제가 오늘 보여드릴 요리는 3가지를 준비했어요. 보통 이제 한 가지는 서양 요리, 그 두부 연어 생크림이라는 거고, 두 번째는 중국 요리입니다. 비지 어양 소스. 세 번째는 일본 요리, 두부 버섯나베입니다. 지금까지 만나보지 못했던 새로운 두부 요리 지금 시작합니다. 그럼 전체 요리부터 시작해봅니다. 입맛 돋우는 훈제 연어와 두부의 만남인데요. 곱게 으깬 두부에 생크림을 넣고 소금과 후추로 간을 하죠. 훈제 연어 위에 이 두부 생크림을 올려 돌돌 말아줍니다. 접시에 먹음직스럽게 올리고 예쁘게 플레이팅하면 식전의 입맛을 돋우는 전체 요리 두부 연어 생크림이 되는 거죠. 두부를 되게 연하게 했어요. 거기에다가 부드러움을 굉장히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생크림을 첨가를 해가지고 그렇게 한번 만들어 봤는데, 연어하고 이렇게 같이 말아서 드시면은 식감이 굉장히 부드럽게 그렇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철 맞은 버섯을 이용해 따끈한 국물 요리를 만들어 봅니다. 배추와 두부는 한입 크기로 잘라 준비하고 동충하초와 여러 가지 종류의 버섯도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줍니다. 널찍한 냄비에 시원한 국물 맛을 내줄 쑥주와 배추를 깔고 가장자리에 두부와 버섯을 둘러가며 보기 좋게 담습니다. 이번엔 육수를 준비하는데요. 두부를 만들 때 생긴 하얀 육수에 소금과 간장을 살짝 넣어주면 특별한 두부 육수가 되죠. 보글보글 맛있게 끓이면 두부 버섯 나베 완성! 일단은 따뜻한 음식이잖아요, 나베. 일단 가장 중점을 둔 것은 그 두부 육수에 중점을 뒀어요. 두부 육수 같은 경우는 간을 거의 안 했습니다. 그 두부 콩 그 자체만으로도 육수의 감칠맛이 충분히 나기 때문에. 이번엔 중식으로 즐기는 두부 요리 비지 어향 소스입니다. 흰살 생선을 사용해도 좋지만 오늘은 새우살을 곱게 다져서 준비합니다. 다진 파와 통깨, 소금과 후추로 간을 하고 비지를 듬뿍 넣어서 섞어줍니다. 뭉침 없이 골고루 섞기 위해 손 반죽을 해주면 좋겠죠? 이렇게 만든 비지 반죽을 틀에 넣고 큐브 모양을 만든 다음 한입 크기로 자릅니다. 팬에 오일을 살짝 두르고 노릇노릇하게 구워서 준비하죠. 얇게 자른 미니 사과를 버터를 녹인 팬에서 살짝 구워내는데요. 마지막으로 참기름과 식초, 두반장, 굴소스, 설탕, 청주, 물을 넣어 소스를 만듭니다. 한 가지 더 걸쭉하게 해줄 물녹말을 넣고 계속 저어가며 끓이면 맛이 풍성해집니다. 느릿하게 구워진 비지 큐브를 접시에 담고 그 위에 소스와 민사과 절임을 올려주면 되는 거죠. 비지 어양 소스의 포인트 같은 경우는 물론 비지도 비지지만 미니 사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비지에다가 어양 소스를만 같이 드시면은 약간 느끼한 맛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이 느끼한 맛을 미니 사과가 싹 잡아주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산뜻한 맛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두부가 연어와 생크림을 만나면 더 부드럽고 달콤하게 즐길 수 있고요. 두부 육수로 끓인 두부버섯 나베는 순하고 고소한 두부의 맛을 최대로 살린 국물 요리입니다. 텁텁한 식감의 콩비지가 중식 요리로 변신, 영양 만점 비지 어향 소스입니다. 두부가 들어간 요리들이 완성됐습니다. 두부는 고소하기 때문에 전통적인 구수한 우리의 음식과만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했는데 다양한 음식으로 활용이 가능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3가지 요리를 준비를 해봤는데, 보시면은
그 균형, 밸런스가 굉장히 좋습니다. 한번 드셔보시면은 만족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과연 그 맛은 어떨지 궁금해지네요. 먼저 전체 요리 두부 연어 생크림으로 입맛을 돋운 다음 든든한 비지 어양 소스와 따끈한 두부버섯 나베를 즐겨봤는데요. 맛과 식감 그리고 영양까지 균형이 잘 맞습니다. 사계절 1년 12달 우리 곁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두부이지만요. 이 쌀쌀해진 날씨 해콩으로 만든 두부는 더욱더 맛있고 더욱더 몸에 좋습니다. 여러분 올겨울 두부 많이 드세요. 시간과 정성으로 만드는 슬로우 푸드 두부. 찬바람이 불어오는 요즘 따뜻하게 즐기면 참 좋은데요. 한식뿐만 아니라 색다른 레시피로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을씨년스러운 날, 추풍 낙엽, 빛바랜 단풍잎에 폭발하는 소녀 감성? 하란 말이야. 너 때문에 되는 게 너무 많아. 가지마. 나랑 같이 가자. 생명다한 나뭇잎과 꽃이 새롭게 태어난다네요. 구례로 함께 떠나봅니다. 지리산 자락 섬진강 줄기 타고 펼쳐진 고을 구례. 오늘은 구례 5일장이 열리는 날. 구례장에서 낙엽이 새롭게 태어난다 해서 달려왔습니다. 아니 시골 5일장에 대체 새 생명을 찾은 낙엽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장날이라고 낙엽도 판다는 얘기는 아닐 테고. 어디 뭘 하셔? 시골가는 낙엽이잖아 내가. 괜히 그러시구만. 내가 찾는 거 모르시죠? 근데 모르시죠? 진짜 그 낙엽의 정체는 모르시는 거죠? 헤매던 차 반가운 제보 하나. 요 사거리로 올라가. 네, 사거리? 저 사거리? 그러면 저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걸로 가봐요. 대박. 이거 아니에요? 낙엽이잖아요, 낙엽. 이거네, 이거. 느낌 딱 왔어. 어머, 진짜 낙엽이에요, 낙엽. 그 어느 시골장에서고 흔하게 볼 수 있는 풍경은 아니죠. 벽 가득 걸려있는 액자, 그리고 그 안엔 역시 우리가 흔히 볼 수 없었던 작품들이 있었습니다. 어머, 안녕하세요. 이거 안녕하세요. 낙엽 맞죠? 네, 낙엽 맞습니다. 야, 모양은 낙엽인데 이게 제가 알던 낙엽이 아니에요. 예. 이거 대체 정체가 뭔가요? 낙엽을 이렇게 이제 도구를 이용해서 긁어낸 거예요. 그림만 남기고. 진짜 오리지널 낙엽에다가 손수 수작업으로 그림을 입히신 게 맞으신 거죠? 뭐 다른 첨가물 하나도 안 들어가고요. 순수한 나뭇잎입니다. 리바트라고 들어보셨나요? 나뭇잎에 그림을 그리는 용어조차 생소한 미술 세계. 처음 보는 것이라 신기하기까지 했습니다. 작품을 조금 구경하면서 소개 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소개 좀 해주세요. 이런 거는 그 나뭇잎, 그리고 나무에 있는 다람쥐를 도안한 거고요. 이런 거는 김홍도 작품의 그 씨름하는. 야, 유명하죠? 예. 이 섬세함이 이로 표현하기가 어려워요, 진짜로. 정말 섬세하게 이렇게 작업이 됐네요. 작업하기 쉽지 않죠. 아니, 눈으로 보고는 있지만 믿기지가 않는 게 직접 봐야지만 제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예. 해볼 수 없을까요? 예, 하실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여기서 직접 해보실 수 있고요. 네. 예. 그럼 뭐부터 하면 될까요? 우선 재료가 나뭇잎이니까 나뭇잎을 먼저 채취를 해야 됩니다. 아차차차, 예. 그쵸. 나뭇잎을 주우러 들녘으로 나왔습니다. 야, 여기에요? 예. 약간 푸릇푸릇한 걸 이렇게 주하는 건가요? 떨어진 지 얼마 안 됐는데. 야, 우리 작가님한테 진짜 지금 이곳이 예. 완전 보물창고겠네요. 그럼요. 이 시기에 채취한 나뭇잎이 리바트하기에 제일 좋답니다. 아니, 근데 원래 구례가 고향이세요? 아니요, 저 구례는 아니고 충청도입니다. 아, 진짜요? 아무런 연고가 없는 지금 구례에 그럼 정착하신 지가 얼마나 되신 거예요? 8년쯤 됐고요. 예, 지리산하고 섬진강이 좋아서 내려오게 됐습니다. 언젠가는 저도 이제 살면서 이 자연 소재로 뭔가를 해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 나뭇잎 공예에 대해서는 어렸을 때부터 관심이 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어디를 가도 재료를 쉽게 채취할 수 있으니까 접근하기가 되게 쉬웠던 거죠. 푸르던 시절을 뒤로하고 바람에 나뒹구는 나뭇잎이
자연을 사랑하는 공예가의 손끝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됩니다. 다양한 표정으로 피어나는 예술 작품이 되는 거죠. 나뭇잎의 재탄생 시작해볼까요? 재채운 나뭇잎을 특수약품에 담궈두는 것이 리바트의 첫 단계라는데요. 원리만 보여드릴 수 있고 네. 워낙 시간이 오래 걸려서 지금은 그냥 간단한 그림 정도, 복잡한 그림은 뭐 4, 5일 걸리기 때문에요. 근데 예. 잠시만요. 예. 양치 안 하셨어요? 예? 양치 안 하셨어요? 아니요. 왜 칫솔을 또 그러고 치고 계세요? 이게 이제 이걸 긁어내는 도구로 칫솔을 씁니다. 특이하게 칫솔이 주 도구라는 리바트. 끝 모양이 다른 여러 개의 플라스틱 막대로 나뭇잎 위에 멋진 그림을 그릴 수 있답니다. 약품 처리를 마친 나뭇잎 위에 미리 오려둔 도안을 얹고 비장의 도구 칫솔로 툭툭툭툭 두들기면 그림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잎이 진했던 부분들에 예. 뭔가 이렇게 좀 하얗게 벗겨지는 기분이에요. 예. 붓질 아니 칫솔질로 그림이라 정말 신기하죠. 우선 한번 조금 열어볼까요? 한번 열어주세요. 잠시만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두두두. 와, 잠깐 그 테스트 이렇게 좀 두들두들 했을 뿐인데 금세 그 고양이의 그 머리와 뒷부분이 딱 이렇게 모양이 갖춰지네요. 저는 아직 하수이기 때문에 비교적 간단한 하트를 한번 도전해볼 생각입니다. 하지만 하트도 쉬운 게 아니래요. 흥분을 가라앉히고 톡톡 두드리는 게 작업의 포인트. 왕초보가 유념해야 될 부분인 거죠. 그럼 제가 하트를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다다다다다. 오, 그래도 열심히 두드린 보람이 있어요. 어떡하면 좋아. 여러분 봐주세요. 제가 난생 처음으로 립 아트라는 걸 해봤습니다. 와, 열심히 두들기고 나서 이거 딱 완성본 봤을 때 그 쾌감 어떠세요? 저는 몰라요. 아이를 낳는 기쁨이라고 해야 될까? 안 나오셨잖아요. 부서질까 흩어질까 섬세한 작업을 통해 새 생명으로 탄생한 나뭇잎에는 생명 존중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바로 떨어져서 말라갖고 부스러져 버리잖아요. 얘네들 좀 오래 간직하고 구제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치 초라한 나를 구제하는 것처럼. 어머. 사람 많은 장날 오다 가다 들린 관람객도 많은 날입니다. 자연적인 것으로 했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도시나 많은 사람들이 좀 보고 이렇게 배워서 좀 할 수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아직은 생소한 리바트. 나뭇잎에 새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이 창조의 세계에 작가는 문을 활짝 열어두겠답니다. 자연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사라져가는 것들에 대해서 뭐 이렇게 이제 뭐 반추할 수 있고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싶어요. 나처럼 지지 않는 꽃이 있단 말이야? 구례엔 지지 않는 꽃도 있습니다. 진짜냐고요? 이곳 한국아파박물관에서 확인해볼까요? 야, 이게 다 뭡니까? 이거 그림 아니에요, 그림? 늘 보던 전시관 분위기지만 가까이 다가가 들여다본 작품은 수채화도 유화도 아니었습니다. 그림의 색깔과 질감이 뭔가 다른 느낌이랄까요? 이거 어떤 작품들이에요? 지금 꽃을 이용한 이게 전체 식물의 뿌리부터 줄기, 꽃까지 전체를 이용해서 아파를 만든 것이 아파로 만든 이거 작품들입니다. 꽃이요? 제가 지금 잘못 들은 거 아니죠? 아니, 꽃으로 만든 작품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렇습니다. 야생화 생태특구이기도 한 구례는 야생화를 연구할 목적으로 아파 표본을 만들고 한국아파박물관을 세우면서 아파의 메카가 됐습니다. 매년 아파대전을 열어 수상작들을 전시하고 있는데 정물화에서부터 풍경화, 인물화, 추상화는 물론이고 가구나 장신구 등의 공예에도 쓰인답니다. 우리 선조들이 창호지에 꽃이나 나뭇잎을 붙였던 것도 일종의 아파라고 하니 이미 오래전 우리와 함께 온 세계였네요. 그렇게 꽃이 시들기 전 한창 예쁘고 싱싱한 모습 그대로 예술작품 속에서 남아있으니 구례엔 지지 않는 꽃이 있는 거 맞네요, 맞아. 그러면 저처럼
사실 꽃을 잘 모르고 만질 줄도 모르고 이런 일반 시민도 좀 체험해볼 거리가 있을까요, 이곳에? 네, 저희는 지금 본관은 전시관이고 옆에 동에가 체험관이 있고 판매관까지 돼 있습니다. 그 체험도 오고 만들어서 가져갈 수 있게끔 체험 시설이 돼 있습니다. 여기 오면 아파 체험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왔는데 오늘 어떤 걸 할 수 있을까요? 저희 이제 아파 체험이 다양하게 있는데요. 이제 이런 식으로 아파 볼펜을 만드는 거예요. 꽃만 붙여서 완성하는 그런 액자 작품도 있고요. 편지를 한번 써보는 그런 체험도 있습니다. 그럼 전 오늘 뭘 해보면 좋을까요? 이 액자 하시는 게 가장 의미 있고 집에 장식도 할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색깔의 꽃잎과 줄기들을 본인의 구상대로 하나씩 모자이크하듯 붙여가며 색감을 입힙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니 그리 어렵지 않더라고요. 간단한 방법으로 아파 액자를 완성을 시켰는데 이게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체험인 것 같아요. 언제 한번 굴에 오셔서 이렇게 예쁜 액자 한번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요? 뿌듯해. 뿌듯해. 나뭇잎과 꽃이 다시 태어납니다. 생소한 그림색의 립아트, 자연빛깔 그대로 지지 않는 꽃 아파. 굴에 있는 신비한 예술 립아트 아파의 세계 놓치지 마세요.